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하는 거, 세액 계산하는 걸 했죠. 근데 거기 지난번 얘기한 건 뭐냐면 임대소득 중에 2천만 원이 못 되는, 수입 금액으로 따져서 2천만 원이 못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금년부터? 두 가지. 그러니까 종합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임대소득만 계산할 때는 분리과세를 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분리과세. 그러니까 소득금액 계산할 때를 다른 소득하고 분리해서 따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종합소득에 합산돼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로 놓아두고 그냥 간 것은, 근데 나는 그 2천만 원 이하의 임대료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가지. 그 지난번에 배운 분리과세 방법으로 계산해서 내면 끝나죠. 근데 여러분한테 요즘 날 내가 물었어요. 그 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도 있으신 분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얘기 다 안 하고 오늘 미루었거든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쯤 있냐면 지금 여러분 배우는 교재 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나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특례. 그 이제 괄호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나는 임대만 따질 때는 분리과세에 해당돼요. 그런데 또 다른 종합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합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소득 계산할 때는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지만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것까지 합쳐서 세액 계산을 해야 돼요. 신고도 함께 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있을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끝나는데, 다른 소득이 또 있다. 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종합하는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액을 계산해가지고 이걸 선택을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세금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 한참 공부해가지고 겨우 터득했어요. 5페이지. 이 계산하는 방법. 이것은 복잡하고 또 적용할 사람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거 해당되는 분도 있다고 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맨 위에 1번 보세요. 1번. 이 1번은 무슨 얘기냐면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세액 계산, 이걸 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건 무슨 얘기냐.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도 있는 사람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대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다. 근데 내가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넘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소득 구분을 안 해요. 다 똑같이 종합소득 계산 방법으로 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분리과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소득 계산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신고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임대소득뿐만 아니고 플러스 다른 소득, 이것을 합쳐서 세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분리과세는 임대소득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임대소득, 또 다른 또 임대소득 아닌 소득, 그 다 종합해야 종합소득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죠.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친 금액, 두 가지 금액을 합쳐라 그랬는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분리과세하는 임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임대에서 어느 소득이 있다.
여기에 그냥 14%만 저 편의상 세율을 14%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분리과세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을 또 둘로 나눠가지고 또 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충족한 사람. 두 번째는 임대사업 근로소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전번에도 한 번 했죠.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그때 공제를 많이 해주죠.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60%를 해주고 또 거기다가 또 밑에 보면 그러니까 2천만 원 초과한 사람은 이 60%만 해주고 임대소득, 외유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그 밑에 나라는 데를 보면 여기다 또 400만 원을 더 해주고 두 가지 배웠잖아요. 60% 해주고 또 등록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은 50%만 해주고 또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도 등록한 사람은 얼마죠? 400만 원 해주고 등록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이 200만 원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아,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법률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응? 임대료 1년에 전체 수입이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실제 포켓에 들어오는 것은 몇 푼 안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요걸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으로 올 거냐. 그래서 1차 이렇게 비교를 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 2번. 거기는 분리과세, 외의종합, 분리과세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죠. 2천만 원이야. 분리과세 안 하는 다른 소득, 종합하는 다른 소득. 다른 소득의 결정세액은 얼마냐? 다른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얼마냐? 이 종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소득도 종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합친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나한테는 임대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있다. 응? 다른 소득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종합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소득은 아까 여기서 했는 대로 분리과세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은 분리과세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종합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임대소득, 이 분리과세는 임대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이제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분리과세는 임대소득 말고도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또 신고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합친 것이 세금이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더 많아져 버리면 이거 혜택을 주나 마나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공제도 오고 60%만 하라고 해놓고 합쳐서 결정하니까 결국 이게 더 높아져 버렸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요 작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준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을 하. 저 앞에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작은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이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소득도 있다. 다른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자도 있고 다 있다. 그럴 때는 이 분리과세하는 것은 조금 유리했잖아요. 60% 공제해주고 400만 원도 해주고 유리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고 합쳐놓고 보니까 이게 아무 유리한 것이 없다. 결국 종합해가지고 다 높은 세율이 유리할 거. 그럴 때는 요 부분 분리과세 혜택을 준 부분 이 부분은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몇 번 생각했어요. 이 눈꽃만치 세금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몇십만 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법률 만든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그 재무부 세제실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재무부 중에 1년 내내 세법만 만지는 데가 있어요. 그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고시를 합격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고시 합격하고 세상일 실무를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거기 와 책상에만 앉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만 하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이 계산이 가능한 거냐,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면서 이 세무사들한테도 욕먹고, 이 세상에 이거 몇 푼 든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들은 자기들도 잘 먹어요, 마음대로 하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현 정부도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념적으로는 참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소득 격차도 없애고, 근로자도 좀 잘 살아야 되고, 이건 좋은데, 이걸 그냥 그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 한 번에. 그러면 거기 생기는 부작용을 미리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작용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실행하다 보면 이거 계산을 못 해가지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이건 너무 복잡하다, 줄이자.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막 돼가지고 군인 출신이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봤더니 명색이 대통령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했어요, 장관한테. 아, 세법 좀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없느냐. 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읽으면 좀 이해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때부터 막 팁을 만들어가지고 개정 작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세법 심의위원을 했거든요. 도중하차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 같은 것도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우리말로 고치려고 하니까 한계에 못 고쳐요, 도무지. 아무리 뭐 하려면 못 고쳐요. 그래서 도중에 그냥 대통령한테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하나 일 작업하다 말아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이렇게 복잡하다.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신고와 납부. 그러면 이제 이런 소득세는 뭐든지 소득세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세금은 일단 본인이 신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신고해야 됩니까? 물어서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아, 나한테는 아무 통지가 없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신고하라고 통지 와야만 신고하는 의무가 생기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법률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라는 얘기예요. 신고를. 그럼 세무서에서 가끔 통지는 왜 해주느냐? 그건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지 말고 하십시오. 착오 없이 하십시오는 서비스지 그것 때문에 납세의무가 생기고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납부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는 거기 보면 일반 신고고 일반 신고는 언제든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이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다시피 그저 갑자기 종합소득세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최근에 생긴 게 무슨 이상한 신고가 또 하나 생겼어요. 성실 신고해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실 신고 안 했느냐? 이것도 웃기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세자가 일단 신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일단 성실한 것으로 추정해라. 그러니까 신고한 대로 정부는 그대로 결정해라.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제도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해라. 그래서 신고 납부 확정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세법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속세, 증여세는 이렇게 안 해요. 아무리 본인이 신고해도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신고하면 신고 그대로 확정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들이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냐? 신고를 거짓말로 하면 거짓말로 했는데도 그대로 확정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장치를 하나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정부가 다만 이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를 했더니 잘못이 발견됐다. 예?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럴 때는 정부가 수정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경정이라고 해요. 고쳐도 된다. 그러나 이 잘못이 발견되기 전에는 일단 신고하면은 이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봐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러면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과과세 제도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제도. 그건 뭐냐면 아무리 본인이 신고해도 정직하게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일단 정부가 다시 부과라는 행위를 해야 정부가 가서 조사 보고 맞다 해야만 그때 확정되는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이건 미확정이다. 아무리 본인이 맞게 했어도. 이런 제도를 써오다가 이건 비민주적이다. 민주제도라는 게 국민이 스스로 한다는 게 민주제도 아닙니까? 그건 국민이 다 국민들도 법률을 다 보고 그대로 했는데 그 못 믿겠다 해서 또 와서 조사하고 자기들이 결정해야만 확정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민주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렇게 제도를 바꿨거든요. 바꾼 지가 꽤 오래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년 조사를 안 하는 것도 이 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매년 조사 안 하죠. 자기들이 조사하고 싶은 것만 분석해 보니까 잘못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다 비유했느냐면 형사법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사법. 형벌법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권 보장을 해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형벌법규에는 뭐가 있어요? 죄인을 아무리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데려가더라도 판사가 그 죄 있다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그 죄 없는 것으로 봐라. 확정할 때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우리 세법에서 그런 취지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거다.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신고하면 성실한 것으로 추정해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성실 추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한 것으로 일단 추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고 해요. 이게 아까 형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인 것처럼 이거는 성실 추정 원칙. 일단 성실한 것을 보고 그리고 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이제 확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처음부터 아직 신고도 안 했는데 누구누구는 성실 신고해라 이렇게 온다고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성실 신고해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화내요. 내가 그럼 그동안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신고라는 성실 신고라는 그 기준에 미달하면 이 사람은 불성실 신고자다. 조사도 안 해보고 그 조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도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녹색 신고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서에다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가에다 칠해가지고 신고하면 세무서에 딱 보면 녹색이 칠해져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녹색 신고를 했으니까 조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만 그럴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신고를 마치면 일단 성실하게 했다고 추정을 해줘야지. 그렇죠? 처음부터 누구는 성실하고 누구는 녹색 칠해서 신고하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앤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성실 신고 제도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신문에다 그냥 사방에 여러 번 썼어요. 이거 잘못된 제도다. 옛날로 제도를 지금 다시 끌고 간다. 비민주적이다. 그렇잖아요? 국민들도 다 법률 보고 하고 자기들도 법률 보고 하는데 같은 법률 보고 했는데 납세자가 한 것은 불성실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는 성실하게 해라. 너는 성실하게 해라. 기준 미달하면 조사하겠다. 이거 공갈이라고 공갈. 그러니까 세금 걷기 편한주의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도를 거꾸로 이제 또 되돌려놨느냐 알아보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세무공무원 중에 누가 청와대 파견 나가 있어요. 언제든지 몇 사람이. 거기 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으로 거기서 이제 생색을 내려면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성실제도로 하면 세금이 많이 들을 거다.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당신은 성실하니까 조사 안 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성실 신고자가 되려면 조금 부족해. 억지로라도 그럼 채워가지고 차라리 성실 신고해버려. 그렇죠? 조사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막 축혀 올렸던. 그래서 이게 아주 민주세제 역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 군데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이제 천상 이 법률이니까 국회가 들어야 이게 고치는데 국회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보라고 신문에 여러 군데 썼어요. 근데 지금도 뭐 안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 소득세만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거꾸로 법인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또 왔어요. 법인세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서 제가 국세청 법인세과에 일부러 그 신문에 났던 걸 오려서 보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데니까 법인세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법인세도 본 따라 또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적은, 그것도 큰 회사는 안 하고 작은 회사들만 여기 대상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성실신고 확인제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준 것이 한 달 그러면 신고 기간 늦춰지겠다. 그거 늦춰주나 말이죠. 5월 이달 말일에 신고인데 성실신고하라고 이 받은 사람은 한 달 더 연기 줄 테니까 더 꼼꼼하게 잘해 보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세무사들 손에서 대부분 만드니까 세무사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제 꽃감을 주었느냐 세무사들한테 성실신고하도록 해주면 그 납세자한테 수수료를 조금 더 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꽃감을 주어놨어요. 근데 우리 세무사들은 또 거기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예 성실신고하니까 더 받는데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합쳐서 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일단 처음에 명분이 생겼단 말이죠. 정부에서 성실신고하면 더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 재미로 내가 이거 성실신고 이거 제도 후퇴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우리 몇 푼 더 들어오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 납세자 본위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몇 군데다 냈는데 신문도 역시 또 권위 있는 신문에 안 내면 또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신문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다 냈는데 신문에 안 내줘요. 그래서 신문사에 전화했어요. 내가 옛날에 매일경제신문에 엄청나게 이 세금에 관한 투고를 많이 한 사람인데 좀 내달라. 옛날 카페에서 보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안 먹어줘요. 그거 이렇게 원고를 나는 구식이니까 늙으니까 옛날식으로 원고지에다 써서 보냈더니 원고지에다 써서 보내면 요새 보지도 않는데요. 이메일로 보내야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경제신문에 또 보냈어요. 한국경제신문에는 그래도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기자 얘기가 재미있어요. 아, 이거 세법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기가 입맛이 당기지 않는다고요. 세금 얘기 써달라고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요약을 그러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얘기했더니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내주더니 왜 신문에 안 내주냐 그랬더니 요새는 그 기고한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옛날에 내가 글 쓸 때만 해도 누가 글을 안 쓰니까 거꾸로 와서 써달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 글 실어달라고 기고를 한다는 거예요. 막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그거 안 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대로 신문을 일부러 봅니다. 그럼 보니까 전부 뭐 장관 했다는 사람, 무슨 연구소 했다는 사람,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고를 다 한다. 우리 같이 이 바닥에서 실무를 겪고, 예? 직접 납세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잘 안 내주고 그래. 이게 성실신고 제도란 제도, 나쁜 제도. 고쳐야 되는데 내가 내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실신고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말할 것도 없이 신고 기한 내에 납부도 동시에 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한 장 마지막으로. 그 성실신고가 랜덤으로 걸렸다 그래갖고 세무서가 연락 오고 한 그것만. 예. 그런데 우리 세무 공무원도 이런 걸 잘 모르고 깊은 뜻을 모르고 우리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무사 신문도 있거든요. 거기다도 또 냈어요. 우리 세무사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제도를 바꾸느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장 밥 먹기도 어려운 세무사들이 있어요. 그 몇 푼 더 받아서 좋은데 나더러 그런 소리 한다고. 이거 언젠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납세자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확정해 준다고 법률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안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실신고 제도란 걸 만들어서
성실하게 해라. 그냥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기준 딱 제시해놓고 여기에 맞으면 성실한 거고 안 맞으면 불성실한 거고 이렇게 이 세금계도 거두기 좋은 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그래서 이제 결정제도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한 신고에 의한 결정. 이게 이제 신고 확정제도라는 겁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신고 그 자체가 결정까지 됐다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신고 확정제도. 이 제도가 지금 후퇴했다는 거죠, 내가. 성실 신고 확인 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후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추계과세 제도. 추계과세.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이런 것까지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추계과세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발전된 제도에 의하면은 납세자가 법률에 의해서 신고해주면 신고한 대로 일단 확정해 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고한 대로 확정을 해라.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근데 납세자가 처음부터 그러면 지킬 걸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규정에 있는 대로 납세자가 다 장부도 하고 뭐 소득 얼마 났다 이렇게 신고하면 좋은데 그러면 안 하는 거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 나름으로 또 과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추계과세란 말이에요. 추계과세. 이제 글자가 밀추자 미루어 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대강 이럴 거다 하고 미루어서 계산을 추계과세. 괄호 속에 보면 표준율 과세제도라고 써놨죠. 이건 뭐냐면 정부가 미리 율을 딱 정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소득은 몇 % 소득 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린 거죠. 이게 추계죠. 실제로 얼마나 나왔든지 간에 그냥 몇 %가 소득이다 이렇게 봐버리자는 거죠. 추계과세제도.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과세했어요. 100%. 근데 아까 얘기다시피 이제 조세제도가 점점 발전해서 다 본인들이 장부도 하고 본인들이 이런 거 알아가지고 다 무슨 표를 만들고 해서 내 소득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신고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걸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표준율 과세를 한다. 표준을 정해가지고 그냥 표준대로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니까 막상 내가 1년 내내 장사했는데 사실은 미쳤다. 손실이 났다. 그러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당신네 업종은 몇 % 소득 났다고 보라고 했지 않냐. 그 소득으로 과세해버린 거죠. 이게 추계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추계과세를 받느냐. 첫째는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장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장부를 안 한 사람. 장부가 없어서 소득이 얼마 났는지 모르니까 추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장부는 복식 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걸 보통은 모르죠. 이거 배운 사람 아니면. 또 상업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기장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계해버린다. 소득이 얼마 났든지 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장 의무를 갖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도매, 소매 이런 사람들은 작년도, 그 전년도 수익 금액이 3억 이상 간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장부를 비치해서 그 장부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제조업은 얼마요? 1억 5천만 원 이상 난 사람. 여러분 관심 있는 부동산 임대. 이건 얼마? 7,5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를 받는 금액이 7,500만 원 이상 된 사람 반드시 장부를 해서 장부를 해보니까 소득이 얼마 나더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7,500만 원 안 된 사람들도 다 하라고 안 해도 본인들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한테 부담되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세무사들한테 맡기잖아. 요거 말고는 다 유리해요. 부동산인데 7,500만 원 이상. 그런데 아까 이거 복식 기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요 금액 이상 안 되는 사람,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간편한 장부 방법을 또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위에 그 복식 기장이라는 방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못하면 간편하게 하는 장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이게 간편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액이 적고 온 사람들은
그 자료만 1년간 모아놓으면 이 신고 때 세무사사무소 들고 와서 이거 간편장부로 신고해달라 그러면 수수료 몇 푼 안 주고 유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편장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빙불비. 증빙이 없어. 증빙. 그럼 이 경우에도 추계한다. 그러면 추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수입 금액에서 표준 경비를 뺀 거. 이게 소득 금액이다. 표준 경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비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추계하는 율이. 하나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기준 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의 경우를 내가 보니까 단순 경비율은 얼마예요? 41.5%. 그러니까 비용을 41.5가 났다고 봐줘. 가령 1억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중에 41.5는 실제 비용이 그렇게 안 났더라도 41.5를 비용으로 빼준다. 기준 경비율 해당자는 그보다 훨씬 적게 빼줘요. 얼마? 13.6%밖에 안 빼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면 똑같은 임대였다는데 어떤 사람은 41% 빼주고 어떤 사람은 13% 빼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 비용도 똑같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비용이 꼭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비용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많을수록 이익이 어때요? 많이 나죠? 비용은 점점 체감해 간다. 그러니까 비용 공제율이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41%가 되고 어떤 사람이 13%가 되느냐. 그래서 특히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만 이렇게 샘플로 가져왔어요. 한 장 더 넘어갑시다. 거기 보시면 이 표가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만든 표입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관한 표준 경비율 표예요. 근데 임대업도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요. 임대업도 형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임대하는 것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느냐 기준 경비율에 해당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수익금액으로 3,600만 원이 기준이에요. 3,600만 원. 그래서 3,6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단순 경비율을 적으니까 공제율이 많아요, 적어요. 단순 경비율을 하면 많이 공제를 비용을 많이 빼주고 내가 3,600만 원 이상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기준 경비율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은 비용을 조금 빼준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16점 얼마, 6.7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봐서 자기 임대료 받은 것에 요 율을 곱한 것이 자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들어갈 경비예요. 필요 경비. 섞여 있을 예? 섞여 있을 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 임대도 있고 그런 것은 임대 수입 비례로 쪼개야지. 이것을 여기서는 얼마고 요 비율이 3대 5냐 6대 5냐 비율로 봐서 쪼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라. 근데 아직도 임대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다 이 공식으로 많이 해요. 세무서 들고 가시는 분은 있죠. 전부 이렇게 해서 그냥 봐서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1년에 임대 수입이 얼마 안 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경비가 정부에서 공제해주는 경비 많지도 안 나더라고. 대부분 안 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하라는 이 경비율로 빼고 오는 게 낫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나는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장부에다가 부동산 산 것도 가격 그대로 장부에 올리고 또 비용도 다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장부에 올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면 이거보다 또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오고 가고 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큰 건물들 있잖아요. 큰 건물들은 이렇게 추계과세 받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장부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들은 대지는 이만큼 적은데 수십 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값이 많겠어요? 건물값이 많겠어요? 건물이 이렇게 높은 데는 건물값이 많죠. 좁은 땅에다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데는 이 건물은 요전에 얘기했듯이 감가상각을 해준단 말이죠.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줄 때 100억에 지었다. 그러면 이 100억을 이 100억짜리인데 이 건물이 30년 쓰는 건물이다 그러면 100억을 30분의 1씩 매년 비용으로 넣죠. 이게 감가상각비요. 이걸로 털어내고 나면 세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이 조그마한 건물 이런 데는 대개 보면 가령 대지는 이만큼인데 건물이 뭐 한 3층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몇 푼 안 되죠. 감가상각 해봤자 몇 푼 안 되죠. 땅값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보니까 실익이 없고 이렇게 건물이 높이 솟다든지 많은 데는 건물에 대한 이 감가 요것이 커요. 근데 이런 것은 장부 안 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큰 회사는 다 큰 건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다 장부를 해서 실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그 감가상각하는 거 다 계산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론 세무사가 다 해주죠. 근데 이 감가상각이란 게 엄청 또 복잡해요. 그렇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못하세요. 전문가 아니면. 아니까 맡기는 분이 그렇게 감가상각 해주세요 말 안 해도 다 계산이죠. 아, 그런 거 세무사들이 이렇게 절제하도록 안 해주면 그 세무사 자격 없는 거지. 다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시험 삼아서 내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1년간 시험을 해보세요. 가령 1,000원짜리 나간 것도 전부 이렇게 모아서 다 비용으로 넣고 해보면 이게 장부하는 게 유리가 많아요. 저는 부동산이 없어요. 사는 집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조그마한 거 있다고요. 그 1년에 해봐야 뭐 재산세 내고 뭐 몇 개 나간 거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그게 유리해요. 다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그냥 못한다고 해서 그러지 해보세요. 분명히 유리합니다. 다달이. 그런데 그 경비선거 그 영수증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 동네 아줌마한테 청소시킨 그런가? 아, 그런 것도 다 넣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 없어도 가령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못 끊고죠. 그런 경우에 내가 실제 나갔으면 소득계산할 때는 다 해줘요. 증명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종이 쭉 찢어서라도 이렇게 받으면 다 해줘요.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세금을 줄이려고 조금 이제 편법을 좀 쓴다면 여러분 외식 많이 하잖아요. 그 외식 영수증 철저하게 생기면 이 접대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1,200만 원 빼줘요. 그러니까 그 한도 안 넘은 것은 별로 말 안 해요. 한도도 못 썼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접대비 그렇게 안 쓰거든. 1년에 써봐도. 그런 것도 모으고 하면 다 돼요. 우리 애들 그 몇 푼씩 임대를 받아야 몇 푼씩 안 되는데 그래도 이때 되면 다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게 유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일정한 금액 이상은 복식 장부를 해라, 뭐 장부를 해라 그랬죠. 장부 안 하면 그럼 어떠냐? 가산세를 매겨요. 그냥 추계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장부가 끝나면 추계율로 그냥 때려 매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만 매기면 좋은데 왜 장부 안 했느냐? 그 가산세 매겨요. 그러니까 가산세까지 합치니까 차라리 장부하는 게 낫더란 말이죠. 예? 가산세. 장부 안 한 가산세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매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하다가 가산세 무서워서 장부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가산세만 아껴도 장부는 가치가 있다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분명히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임대소득 계산, 임대소득에 대한 계산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양도소득도 조금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시간은 1시간 강의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오면 내가 잔소리를 좀 하다 가니까 강의 시간을 까먹으니까. 선생님 뭐 잠깐만 좀 말씀 좀. 예. 예. 제가 알기로 그 복식부교 의무자가 뭐 옛날에 4,800만 원 이상이라고. 그거, 예. 4,800만 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일반 과세자냐, 과세 특례자냐. 그 기준이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하고 이 소득세법 기준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4,800만 원.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같아요. 부가세법에서는 4,800만 원, 그건 일반 과세자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끊고 세율을 10%다 하는 거고, 그 못되는 사람은 간이 과세자니까 세금 계산서 간이 계산서 끊어도 좋고 세율도 그보다 낮은 세율로 하고 이런 기준이 있고, 여기서 복식부의 그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해봐서 다른 분들이 그랬다니까요. 가산세만 함으로도 다른 건 똔똔이라고 추계하는 거나 자기가 장부하는 거나 보니까 똔똔이다. 그런데 장부를 안 하면 가산세 매기잖아요. 가산세만 남아도 상당히 득이 되니까 그걸 장부들을 중간에 시작한 사람이 많이 있다. 예. 마찬가지로 그 단순 경비율이 저는 그 2,400만 원 이하로 틀렸던 것 같은데 3,600만 원이라고 좀 말씀을.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서 지금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직원들이 잘 아니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좀 관심 가지고 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니까. 그래서 같은 법률에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법이라는 같은 법률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합소득세 편이 제1장이었다고 하면 제2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도소득세. 요건 글자 그대로 그 개념이라는 데 보세요. 읽어봅시다. 개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체 내용을 아주 축약을 해서요. 아주 줄여가지고 액기스만 담아놓은 게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예. 그 토지, 건물, 기타 자산, 주식.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몇 가지입니까? 과세 대상이 4가지. 토지, 건물, 기타 자산, 주식. 이런 것을 양도함으로써, 양도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강. 맨 처음에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요. 차익.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게 양도 차익이다. 물건 팔 때는 물건은 보통 이 차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마진. 예? 영어로 하면 마진. 이 마진을 계산한 게 양도 차익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가면 이 차익에서 마진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특별히 공제를 더해주는 게 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실은 어디서 생겼느냐면 화폐 가치라는 건 늘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일반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져 내려가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살 때 1억짜리고 지금 1억짜리고 화폐 가치가 다르죠.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감안을 안 해주면 소득이 명목 소득만 많이 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10년 가지고 있었다. 10년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인플레가 얼마 되었냐, 이걸 빼줘서 일일이 계산해서. 정부가 귀찮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려니 귀찮으니까 그냥 1년에 얼마 몰아때려서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공제한 것이 특별공제제도예요. 그래서 이 특별공제를 한 나머지가 뭐예요? 소득. 우리가 소득세 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소득이에요. 양도소득금액. 그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뭘 빼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 특별공제고 이 공제하고는 다릅니다. 양도소득 공제를 하면 나머지가
뭐예요? 과세 표준. 우리가 쉽게 과표 하는 게 이겁니다. 과세 표준. 그렇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세액 계산을 한 단계에서 세액 계산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세액이 나올 게 아니냐. 그 기준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 도출돼야 과세 표준이 마지막으로 도출돼야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가 이게 계산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에 관한 전부가 이 개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다시 또 쪼개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그 대전제를 조금씩 나눠서 풀어가는 아까 방법,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연역적 방법으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냐? 과세 대상. 첫째 말 것도 없이 토지. 두 번째 건물.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입니다. 어디까지나. 토지 따르고 건물 따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아버지 거고 건물은 내 거고 이렇게 갖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별도니까. 근데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 자꾸 뭐 세금이 갑자기 오른다고 보니까 증여하고 막 많이 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증여 건수가 많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다주택자 많이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막 쪼개느라고. 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건물까지 다 쪼개지 않고 토지만 자식 준다든지 건물만 준다 이렇게 쪼개야 돼. 근데 어떤 걸 줘야 다주택을 면해요? 건물을 줘야 돼요. 주택 수를 계산하는 건 건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땅 가지고는 계산 안 해요. 건물을 쪼개야 다주택에서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물만 쪼개서 아들 이름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건 걱정은 없는데 이제 땅값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땅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증여 건수가 많았다. 양도 건수보다 더 많았대요, 작년에. 근데 올해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도. 지금 저 기준시가 지금 금년에도 올렸잖아요. 4월 30일자로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은 5월 30일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 전에 지금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 저거 아주 그 오랜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그 회사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데 그 회장도 집을 아들한테 빨리 옮기고 싶다. 그 자기 집이 이번에 4월까지 못하면 얼마가 기준시가가 오르냐 봤더니 기준시가로 16억이 오른대요. 그러면 말일날만 듣기로 해도 하룻밤 사이에 16억이 올라가면 증여세가 높은 것은 몇 프로? 50%니까 8억이 하룻밤 사이에 세금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 미국 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배인들을 맡겨놓고 갔는데 이게 지배인 못해요. 또 본인 없으면 안 된대요, 요새는. 본인하고 면접을 해야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증여는 옛날에 서류만 가지고는 막 해줬어요. 근데 요새는 증여는 본인한테 법무사가 반드시 물어요. 면접을 해야 돼요. 맞느냐? 증여 의사가 있느냐? 아무리 인감증명 붙여도 그렇게 하면 안 해준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많으니까. 서류는 다 정당하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나 중요한 일 없다고 막 재판에 오고 보니까 이제 법무사들이 이제 법무사가 출장을 다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존경하는 회장 여러분 요전에 돌아가셨는데 훌륭하신 분 병원에서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법무사들 좀 해달라. 법무사도 내가 친하고 회장하고 더 친하고 한데 삼각으로 다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인데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가자. 병원에 가주기는 하겠는데 본인이 지금 말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병이 심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하면 알아듣는데 근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뭐 출장비 많이 준다 해도 소용없고. 그럼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어려운 걸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그 병으로 고생하신 분은 끝내 못하고 말았고, 미국 가 계신 분은 어떻게 미국은 뭐 전화를 하고 뭐 심지어 요새는 영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느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16억이 올라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쇼를 했지 그야말로 쇼를. 말이 안 될 때 글로 하면 안 될까요? 글로 해도 안 돼요. 반드시 면전에서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계신 분이 말을 못 하시는 의사 표현. 근데 말을 못한 분이 글도 못 쓰죠. 글 쓸 줄 알면 그래서 끝내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요새 그 세금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집이 그러면 어떤 집이길래 16억이 오르냐 하룻밤 사이에. 정부 기준 시가가 40억짜리예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시가로 보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방법을. 여당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페이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이것도 양도 과세되느냐. 저 딱지 파란 거.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딱지 판 건 무조건 50%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여러분이 잘 써먹지 않는 지상권. 전세권. 여기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세죠. 등기 안 된 것은 법률상으로 권리가 아니에요. 그 전세권 아닙니다. 그건 임차권으로 봐요. 등기 안 된 것은. 그러니까 등기된 전세라야 이게 전세권이라고 권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식. 주식도 양도세 내요. 네. 여러분들 주식 팔고 사고 양도세 내봤어요? 네. 그러면 또 뭐 많은 투자하셨네. 왜냐하면 주식은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대주주만 과세를 해요. 대주주. 근데 대주주가 전에 3% 이상 하다가 1% 이상 내려가 버린다니까. 네, 주식도 그래 과세한다. 그 다음에 기타 권리도 과세한다. 기타 권리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회원권, 이런 골프 치시는 회원권 이런 거 다 양도세 내죠. 영업권 이런 거 다 양도세 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또 할 얘기가 한 가지 남아 있어서. 어저께 여기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왔는데 종합소득세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착오를 많이 해요. 종합부동산세 물어보시면서 나들은 종합소득세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또 종합소득세 얘기하신 분 또 종합부동산세가 어쩐다고 그러고. 전형이 다르고 법률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 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건물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냈는데 정부에서 되돌려주는 게 있다더라. 다시 내준다더라. 그 판결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먼저 저도 알았던 건데 그동안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종합부동산세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부동산도 없고. 또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연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봤는데 판결이 종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저께 그 회장님 말씀 듣고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딴 게 아니고 이 세법을 만든 사람이 여기서도 실수해가지고 법률의 표현은 이렇게라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도 여러분 가끔 이 강의하다가 이 강의 내용을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공식을 만들어줘서 알기 편하라고. 그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게 종합부동산,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종합해서 세액을 산출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재산세를 빼주잖아요. 빼주고 나머지의 몇 %를 과세하잖아요. 그런 걸 공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주었는데 이 본문하고 공식하고 이 표현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법원에서 할 수 없이 보니까 공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냈다. 취소해줘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회장님 말씀하시길래 그 판결이 나왔으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만 그 재판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그동안에 재판 안 걸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못 받습니다. 아무리 판결이 나왔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 그 법률이 잘못되었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그 법률이라는 게 본래 그래서 좀 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령 재판에서 이겨서 찾았는데 나는 그 부분을 몰라서 재판을 안 걸었어, 그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년이 안 넘었어요. 내가 그 세금을 낸 지가 5년이 안 넘어서 그 5년 내에는 내가 처음에 낸 거 잘못 냈다. 지금이라도 수정해달라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정부에다가. 경정 청구라고 그래, 경정 청구. 그래서 마침 물어보니까 5년이 안 넘었어요. (5년) 내에는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내가 깜빡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이 부분 취소해달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사건 보니까 처음에 이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거절하니까 이 거절한 것이 잘못이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거절한 것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재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 거절을 안 해야 될 걸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 것이 잘못됐다. 거절하지 말고 이거 수정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요새 이제 그 회장님 말씀 들으면 소문에 의하면 본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이제 명백히 자기들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들고 가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돌려줄 수 없어 하고 신청을 하면 요새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15년도 건데 판결은 언제 났냐면 이런 사건은 이제 행정법원에서거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난 것이 1917년 4월 7일 2017년 2017년 저도 큰일 났습니다. 2017년 맞죠? 4월 7일 날 선고가 된 거예요. 근데 선고는 이때 됐는데 이 사건은 본래 언제 사건이냐면 2016년 판결 번호를 적어놨어요. 2016 판결 번호가 이렇습니다. 2016 9 이 9호요. 9 합 9합 6 68236 68236호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되돌려 준다는데 내 것도 여기 해당되면 돌려주시고 한번 가보세요. 낸 사람들.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고 아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해준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예. 요새 이제 세무서는 다 아는 모양이다, 이게. 다 아는 모양인데, 그래도 막연히 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판결에 의해서 되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서도 끔찍할 거 아니에요? 판결 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오면. 예. 68236. 예. 예? 추징? 아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은 많이 걷고 이 잘못을 해서 다 많이 거뒀어. 적게 거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세금을 정부가 본래 많이 거둔 것은 공식 그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내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아요. 그때하고 똑같은데 토지 초과이득세. 그때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이런 잘못 만드는 법률이 있어서 그
이거 잘못 만들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잘못 만들었다 했어요. 근데 그때도 헌법재판소에까지 끌고 간 사람은 다 해줬는데 그냥 정부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고 말아버린 사람 그냥 구제가 안 됐어요. 끝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직권으로 해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법률 절차에 의해서는 주는 게 아니고. 예. 한번 가보세요. 해당되시는 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